여담야사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씨 가문은 대대로 이름난 명문가였으나 유독 후손이 귀하여 벌써 5대째 외아들만 태어나는 집안이었습니다. 대가 끊기면 조상의 제사가 끊긴다는 생각에 집안 어른들은 늘 아들을 낳는 일을 하늘의 뜻보다도 중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 가문의 5째 종손이 바로 정대호였습니다. 나이는 겨우 15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이미 대를 이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아이였습니다. 학문에 정진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었지만 대호는 벌써 장가갈 걱정과 자손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우리 집은 자손이 귀하다. 대호야, 네가 잘해야 조상님들께 면목이 있지 않겠느냐. 매번 아버지 정진기 대감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대호는 예 하고 대답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갑갑했어요. 부모님의 걱정은 대호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 대호도 어린 나이부터 자손을 번성해야 한다는 부담을 무겁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식은 하늘이 내리는 것인데 어찌 내 책임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불효자라고 꾸중을 들을 게 뻔했지요. 정대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어요. 기침이 잦고 밥맛도 없어 늘 약방에서 몸을 보하는 약을 다려 먹였답니다. 가문에서는 며느리감을 고를 때도 밭이 좋아야 씨가 든다며 집안 내력이며 친척들이 자손이 몇인지까지 꼼꼼히 따졌지요. 그만큼 자손을 얻는 것이 정씨 집안의 제일 큰 과제였어요. 자손 많은 집에 딸을 데려오면 틀림없다. 아이를 잘 낳는 혈통을 골라야 한다. 이런 말이 오가며 여러 집안의 딸들이 거론되었고 결국 다산하기로 알려진 김씨 집안의 셋째 딸이 며느리로 뽑혔어요. 그해 가을 정대호는 아직 앳된 얼굴로 혼례를 치렀지요. 정진기 대감과 부인은 큰 관문 하나를 넘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혼이 나고 해가 3번이나 바뀌어도 며느리 김씨에게는 태기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며 기다렸으나 점점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혹, 우리 대호가 허약해서 그런가. 어머니는 아들의 체질을 걱정하며 명의를 불러다 진맥을 보게 했어요.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이 허하니 씨가 약하옵니다.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며느리의 문제라면 몰라도 아들의 씨가 약하다면 정말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대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호야, 자손은 집안의 근본이란다. 네가 아무리 착하고 효도해도 후손이 없으면 우리 정씨 집안은 끝이야. 그 말에 대호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약방에서 씨를 좋게 하는 약을 또 지어오고 새벽마다 치성을 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정씨 집안에는 근심이 깊었고 젊은 종손의 어깨엔 감당하기 어려운 운명의 짐이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정씨 가문에 불어올 바람이 더 거세질 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답니다. 혼이 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정대호와 김씨 부인은 차마 부모님의 눈빛을 마주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삼신할매도 너무하시지. 밤마다 정대감 부부의 한숨이 지붕을 덮었지요. 김씨 부인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언제 아이가 들겠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지요. 무당이 말하기를 지금 남쪽에 삼신할망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달 초순과 중순 20날 동안 촛불을 켜고 치성을 드려라. 라고 해서 밤마다 방 안에 초를 밝혔지만 기다리던 태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었어요. 부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만 그 기도 또한 효력이 없었습니다. 세월만 흘러가고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씨가 약하다는데 어찌 내 탓이 아니겠느냐. 정대호는 자신이 가문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빠져 그동안 절제해오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정대감은 고민 끝에 둘째 며느리를 드리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조상님 제사를 끊을 순 없다. 자손은 하늘이 내리시지만 사람이 노력은 해야지.
어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이듬해 봄, 장씨 집안에서 둘째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장씨 또한 자손이 많은 집안을 고르고 고른 규수였지요. 첫째 부인 김씨는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어요. 종갓집 며느리로서 어떻게든 자손이 생긴다면 좋은 일이라고 마음을 다독이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둘째 부인이 들어오고 나서도 아무런 기별이 없었지요. 가족들의 한숨소리만 깊어졌습니다. 또 한 해를 지나자 집안 어른들은 조급해졌습니다. 둘째도 안 된다면 셋째를 드려야지. 그 말에 정대호는 얼굴이 굳었지만 부모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셋째 부인까지 들였고 그때 정대호는 21의 젊은 나이였지만 벌써 부인이 셋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정씨 집안 종손이 세 번째 부인을 들였다는군. 허나 아직도 아이가 없다지. 에구, 그러다 대가 끊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구먼. 참 안 됐소. 그렇게 부잣집이면 뭘 하나. 그 많은 재산 물려줄 아들 하나 없는데.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대호의 가슴은 쿵하고 내려앉았지요. 몸이 병약한 와중에 3명의 부인과 때맞춰 합방을 해야 했고 이것은 더욱 그의 몸을 허약하게 만들었어요. 의원은 몸이 좋지 않은 데다가 심려까지 겹쳤다 하며 마음을 다스리라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대호는 스스로 자신의 처지가 불쌍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국 대를 잇지 못한 죄인인가. 조상님께 부끄럽구나. 정대호의 어머니와 첫째 부인 김씨는 무당을 또 불러서 굿을 올렸고 둘째 부인 장씨는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셋째 부인 신씨도 태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챙겨 먹었지만 그래도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진기 대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어느 날 어머니가 불러들인 무당이 사랑채를 오가던 계집종 하나를 보고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저 아이는 앞으로 아들을 셋이나 낳을 팔자인데 가까이에 이런 아이를 두고서 그동안 멀리서 찾으셨습니다 그려. 무당이 중얼거린 그 말은 정씨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을 시가 되었답니다. 정대호의 어머니는 귀가 번쩍 띄었지요. 그 계집종의 이름은 마기였고 나이는 17이었어요. 마기는 얼굴이 고우며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부엌일에도 바느질에도 솜씨가 있었지요. 옷 아래로 드러난 마기의 뒤태를 보고 정대호의 어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 몸집 생긴 것이 아이를 잘 낳게 생겼구나. 그때부터 어머니는 마기를 더욱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마기야, 네가 하면 음식이 어찌 이리 맛나냐. 그저 정성껏 만들 뿐입니다요. 마기는 다소곳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마님이 칭찬해 주시니 기쁠 뿐이었지 마님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보고 있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사실 마기는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의 언덕 위 이대감 댁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철기와 마음을 나누었어요. 철기는 건장한 총각으로 일머리가 있고 손이 빨랐지요. 둘은 어릴 적부터 서로 남몰래 마음을 품었다가 1년 전에는 둘만의 약조도 했답니다. 마기야, 우리가 비록 종신분이지만 언젠가 면천받아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겠지요? 그날이 오면 꼭 내 손을 잡아주셔야 해요. 그들은 서로를 믿었지요.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라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늘 잔인한 법입니다. 드디어 결단을 내린 정대호의 어머니가 한날은 마기를 불러 은근한 말투로 말했지요. 마기야, 너는 얼굴도 곱고 손도 야무지다. 네가 종손을 보필하면 집안의 운이 달라질지도 모르지. 그 말의 뜻을 몰라 어리둥절하던 마기는 이튿날 마님 가까이서 시중을 드는 구남 언니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알아차렸습니다. 마기야, 네가 도련님의 첩으로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니? 마님께서 어제 너에게 언지를 주셨다 하시더라. 그나저나 이제 네 임무가 막중해졌구나. 바로 자신이 정대호의 첩으로 들여질 거라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마기는 마을 방앗간 옆에서 철기를 만나 울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제가 도련님의 첩으로 들여지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마기야. 네가 그 집 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나도 알아요. 나도 첩으로 들어가기 싫소.
마기야, 가지 마라. 나와 함께 도망가자. 나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소. 철기 오라버니, 사실은 지금 이 뱃속에 마기는 잠시 망설이며 배를 내려다 보았어요. 얼마 전부터 태기가 있단 말이오. 우리 아기. 뭐라고? 네가 내 애를 배웠단 말이냐? 마기야, 내가 그러고도 너를 보내야 한다는 말이냐? 마기는 슬퍼하다가 갑자기 독한 눈빛을 하고는 말했어요. 내 말 잘 들어보소. 내가 첩이된 후에 이 아기를 낳으면 우리 아기는 양반집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망가면 어찌 되겠소? 다 같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오. 철기는 그 말을 듣고 감정이 북받쳤지만 눈빛은 침착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철기와 마기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그날 밤 그들은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정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정대호는 처음엔 마기를 첩으로 들이는 일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는데 첩까지 드리라 하십니까? 그것도 어찌 천한종의 신분을. 아버지 정대감이 단호히 말했지요. 씨는 하늘이 내리지만 밭이 좋아야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네가 허약하니 기운 맑은 아이를 곁에 두면 복이 돈다 하였다. 이번에도 정대호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결국 마기를 첩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마기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련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그런 마기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기의 눈빛은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정대호는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의무감으로 마기와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기의 그 사연 있어 보이는 눈빛과 대갓집에서 시집온 부인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자기도 모르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지요. 정대호는 자신도 모르게 밤이면 마기의 방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기와 합방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태기가 돈다 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드디어 우리 정씨 집안에도 복덩이가 들었구나. 어머니는 크게 기뻐했고 정진기 대감은 몇 년 만에 웃음을 보였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않으셨다. 마기는 방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새로운 생활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다시는 철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펐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밑에서 주머니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구슬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것은 예전에 철기가 그녀에게 준 약속의 징표였어요. 하루는 마기가 대감마님과 함께 새 옷을 맞추러 외출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하는 바깥 나들이라 기분이 좋았지요. 그런데 철기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주위를 맴돌며 마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구남 언니가 옷감을 고르는 사이 철기는 마기에게 다가갔지요. 마기는 너무나 반가웠지만 짐짓 태어난 몸짓을 하며 애틋한 눈빛만 보낼 뿐이었지요. 마기야, 잘 지내는 거냐? 그럼요. 나는 잘 있지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 않소. 마기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기야, 내 너를 찾아가겠다. 금음날에 갈 테니 기다려라. 이제 철기와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마기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태기가 확실해지고부터는 정대호도 마기의 방에 그리 자주 오지 않았기에 둘은 남몰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지요. 어느덧 9달이 지나고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천둥이 요란하게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요. 마침내 새벽닭이 올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들이여, 사내 아이여. 그 소리를 듣고 대감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대호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이제야 내 할 일을 했구나. 그 아이가 사실은 정대호의 씨가 아니라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이었지요. 마기와 철기 두 사람 그리고 하늘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시댁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종손이 태어났다며 떡을 하고 소와 돼지를 잡아 국을 끓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지요. 집안에서는 아들을 낳은 마기에게 대접이 좋아졌습니다. 정대감과 부인도 마기에게 더욱 부드럽게 대하고 무엇보다 손자를 안고 너무나 기뻐했지요. 정대호 또한 아들이 태어나자 그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근심이 사라져서 그런지 몸도 더 건강해졌지요. 어머니는 아이가 복덩이라 아비의 건강도 되찾아 주었다며 마기를 예뻐했지요.
정대호는 기운을 차리고 나서는 아들을 낳아준 마기에게 더욱 마음이 가는지 밤이면 마기의 방으로 가는 날이 많았어요. 3명의 부인 김씨, 장씨, 신씨는 자연히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3명의 며느리는 양반가에서 태어나 배운 대로 점잖게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질투는 어쩔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밤 마기는 아이를 재워두고 잠시 뒤뜰로 나갔습니다. 가끔 철기와 만나던 금음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으로 한참을 못 보았는데 바로 그날 철기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왔다. 마기는 잠든 아이를 보여주면서 철기에게 말했지요. 이제 더는 찾아오면 안 돼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지 않소. 나는 너를 못 잊겠다, 마기야. 네가 양반집 첩이 되었든 말든 너는 내 아들을 낳았지 않느냐.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첩으로 들어온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뿐이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기는 열렬히 사랑해서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가 그렇게 말하며 다가오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들은 어둑한 금음날 밤을 골라서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함께 밤을 보내고 닭이 울기도 전 이른 새벽에 철기는 담을 넘어 돌아갔지요. 마기와 철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미래를 즐겼고 동시에 정대호 또한 마기를 애첩으로 여기며 지내는 시간이 몇 년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기는 둘째와 셋째 아이 또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정대호는 마기를 들이기 이전에 혼이 난 3명의 부인과도 가끔은 밤을 함께 보냈지만 부인들은 전혀 태기가 없었지요. 정대호는 예전에 명희가 했던 말대로 씨가 너무나 약했던 것입니다. 즉, 마기가 낳은 3명의 아들은 모두 철기의 씨였던 것이지요. 아들을 셋이나 낳은 마기는 집안에서 더욱 대접받게 되었고 3명의 부인은 더욱 소외되었어요. 그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을 곳도 딱히 없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지낼 뿐이었지요. 첫째 부인 김씨는 원래 말수가 적은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정씨 가문에 시집와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겠다고 애쓰던 시절도 부질없이 다 지나고 둘째, 셋째 부인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여종이 첩으로까지 들어왔지요. 그러는 동안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마음고생은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씨 가문이 아니라 다른 집안으로 시집갔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신세 한탄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에 무덤덤해질 만도 했던 그때 김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린 다음 날 우연히 마기의 방 앞을 지날 때 이 집에서는 본 적 없는 큰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발자국은 이상하게도 담장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눈 가리고 귀 막고 지내기로 다짐한 세월이 오래되어 그동안 일부러 모르고자 한 일도 많았지만 한번 이상하다 여기게 되자 오래 묻혀있던 본능, 여자의 감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장에 섰을 때 모처럼 이 집안 여자들이 함께 나가 비녀며 놀이개를 구경할 때 주변에서 내내 눈에 띄어 신경이 쓰였던 훤칠한 남자 하인이 뇌리를 스쳤지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열기가 있었고 종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어 분명 기억이 났습니다. 부인마님, 요즘 왜 밤마다 바깥을 서성이십니까? 시녀 월선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김씨는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부엌의 불씨를 살피는 거다. 허나 내 눈에는 불씨보다 더 뜨거운 게 보이는구나. 금음날 밤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나뭇잎 굴러가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지요. 이윽고 조심스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의 발소리인지 김씨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등불도 밝히지 않고 마기의 방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지요. 창호문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는 마기와 그 남정네가 미래를 즐기는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기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세 녀석 모두 당신을 닮았소. 김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방 안의 남녀가 느껴야 할 수치심을 자신이 오히려 온몸으로 느끼며 얼어붙었지요. 그 오랜 세월 3명의 부인이 왜 태기가 없었는지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쉬쉬하며 의심해오던 것이 사실이었나? 김씨 부인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억울함이 고개를 쳐들고 나와 혼란스러움에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조용히 마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씨의 눈빛은 더없이 냉랭했습니다. 내 지난밤 잠이 오지 않아서 마당을 거닐다가 자네가 누구를 방에 들이는지 보았네. 이 눈으로 본 걸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하늘도 조상님들도 보았을 걸세. 마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겁이 덜컥 났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지요. 예전처럼 종의 신분이었다면 당장에 무릎을 꿇고 빌었을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정대호의 첩이 되고 아들을 셋이나 낳고는 어엿한 이 집의 며느리로 대접받으며 지낸 세월이 벌써 몇 년이나 흘렀습니다. 원래부터도 당찬 성격의 마기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몸종 시절의 마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소첩,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마기의 당돌한 태도는 어려서부터 여자의 도리를 배우며 자란 김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토록 불경스러운 마기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정씨 집안에 몰고 올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가을비가 그친 마당엔 축축한 흙냄새가 가득했고 까마귀 한 마리가 처마에 앉아 울어댔지요. 그런 날은 늘 불길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칠을 잠 못 이루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몸종 월선을 불러 귀띔했지요. 달이 어두운 밤에는 장독대 뒤편에 사람을 숨겨두어라. 도망가는 남정네를 잡을 만큼 기운이 센 자를 구해야 한다. 내 손으로 죄를 밝혀야겠다. 사람을 매복시킨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철기가 마기를 찾는 날이 왔습니다. 마기는 첫째 부인 김 씨의 말이 신경 쓰여 그날은 철기를 일찍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독대 뒤에 숨어있던 장정 둘이 철기를 사로잡으려 했고 도망가려던 철기와 몸싸움을 벌이는 통에 장독대가 깨지고 소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깊은 밤 바깥에서 일어난 소란에 잠을 깬 정진기 대감과 부인은 밖으로 나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첫째 부인 김 씨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고에 바쳤지요. 아버님, 어머님, 새아들은 저 천한 것 둘 사이에서 난 자식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정씨 가문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지금까지도 몰래 만나 부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기는 울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남정네를 들인 것은 정말 죽을 죄이오나 아이들은 절대 아닙니다. 서방님의 아들입니다. 그 입 다물어라.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김 씨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내리꽂혔지요. 그 소동에 놀라 정대호도 허약한 몸을 이끌고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밤중에 웬 소란이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기를 가리켰습니다. 서방님, 마기가 저 종놈과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이 셋 모두 이 집 피가 아닙니다. 김 씨 부인의 말에 정대호와 정진기 대감 그리고 부인 모두 숨이 멎었습니다. 자손 보는 것을 세상 제일 가는 의무로 여겨온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망언이요? 사실이란 말이요? 철기는 두 팔이 묶인 채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만 아이라니 모르는 일입니다. 김 씨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니놈들 눈빛만 봐도 알겠구나. 어찌 그리 자식들을 지키려고 어미와 아비가 한마음으로 부인한단 말이냐. 정대호는 몸이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정씨 가문이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인가? 그날 밤 마당 한가운데서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철기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마기는 광으로 끌려갔지요. 새벽이 밝아오자 정시댁 마당엔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폭풍 뒤의 정적이었지요. 정대호를 비롯하여 정진기 대감과 부인 모두 한잠도 못 자고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씨가 없다는 소문이 이제는 진실이 되어버린 것이냐? 정대호의 입술은 바짝 말랐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한낮이 되자 정진기 대감은 가족들을 모두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수는 없다. 그 한마디에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천한 종놈과 여종이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정씨 집안 피라 인정할 순 없지 않사옵니까? 첫째 며느리가 울분을 터뜨렸지요. 정진기 대감은 진중하게 잠시 더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이 옳다. 천한 것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을 우리 집안 자손이라 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 허나 세상은 오른만으로 굴러가진 않는다. 그 아이들이 누구 피든 이미 세상은 정씨집 자손이라 믿고 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마귀와 새아이를 모두 내친다면 우리 집안의 체면은 어찌 되겠느냐. 핏줄을 남기지 못하면 죽어서 조상님들께 면목이 없겠지만은 있던 아들 셋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 또한 세상에 우리 정씨 집안 꼴을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호야, 예로부터 밭이 실하지 않으면 씨바지를 드리고 씨가 실하지 않으면 씨내리를 한다는 것도 너도 다 알 것이라 믿는다. 따로 애쓰지 않았는데 제 발로 찾아든 사내이니 이것도 운명이겠거니 여기도록 해라.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하겠느냐. 어머니와 아버지도 아들의 씨가 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정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 있을 뿐이었지요. 한편 뒤뜰 헛간에서 철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 있었고 마기는 그 곁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마기는 정대호를 서방님이라 불렀지만 철기야말로 소중한 새아이의 아버지이자 어릴 적부터 마음에 들인 정인이었지요. 마기야, 대감 어른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괜찮소? 어찌 이리 모질게 매질을 한단 말이오. 하지만 걱정 말아요. 우리에게는 큰 벌을 내려도 아이들을 어쩌지는 못할 거요. 오후가 되자 정진기 대감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종놈은 내쫓되 목숨은 거두지 말라. 대신 다시는 마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마귀는 뒷방에 가두고 햇빛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다른 말도 없었습니다. 마기와 철기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곱고 반듯한 첫째의 얼굴, 부드럽고 총명한 둘째의 눈빛, 셋째의 해맑은 웃음. 자신들은 어떤 처지가 되었든 아이들이 무사하다 생각하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새아들은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굳게 잠겼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지요. 대감마님은 손자들에게 어미는 아비의 건강을 위해 약초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났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새 아들은 정씨 집안의 자손으로 성장하며 학문과 무예를 닦았습니다. 첫째 윤희는 나이 16에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마기는 구남 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뛸 듯이 기뻤지요. 갇혀 지내는 탓에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못 보는 것이 한이 되었지만 아이들이 양반집 도련님으로 자라는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윤희, 진사시에 합격하자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지, 3명의 큰어머니는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윤희 합격 소식을 누구보다도 알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였지요. 몇 년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윤희는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늘 학문에 전념하느라 다른 것은 신경 쓸 틈 없었던 윤은 어느 날 우연히 여종 구나미가 집 뒤편 광으로 먹을 것을 상에 올려 들고 가는 것을 보았지요. 이를 이상히 여긴 윤은 발소리를 죽여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자물쇠로 굳게 잠가놓은 문을 열쇠로 열더니 소박한 음식상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던 윤은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위고 구부정해진 어머니가 안에 있었지요. 윤은 밖에서 기다렸다가 밥상을 들고 나오는 구나미를 잡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어머니는 약초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나신 게 아니었단 말이냐? 언제부터 여기 계셨느냐? 바른 대로 말해야 한다. 한치라도 거짓이 있다면 내 너를 무사하게 두지 않을 것이야. 구나미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하며 대충 거짓으로 둘러대려 하였으나 장성한 도련님의 서슬퍼런 기색을 보고 그만 이실직고 하고 말았습니다. 윤은 듣고도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에 머리를 조아린 구나미를 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윤은 자신이 정씨 집안 핏줄이 아니라는 것에
크게 충격을 받고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남자, 그것도 종의 핏줄이라니. 내가, 어머니, 왜 그러셨습니까? 어째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신 겁니까? 유는 며칠 동안 어머니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낸 다음 유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정씨 집안 장손으로 길러주신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한 핏줄이라는 것을 안 이상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센 정진기 대감은 윤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네가 이 집 장손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장손이란 말이냐? 너는 내 손자가 맞다. 어디서 무얼 듣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 너를 내보낼 것이었다면 진작에 쫓아보냈을 게다. 그러나 너를 품기로 오래전에 이미 결단을 내렸다. 네 말대로 핏줄이 아님에도 지금까지 이 집안의 녹을 먹고 은혜를 입었으니 멋대로 도망갈 생각은 접어라. 너는 끝까지 우리 집안 장손 정윤이다. 이 할애비 뜻을 알겠느냐? 윤은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진기 대감도 손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정대감은 진실을 알고부터 마귀가 괘씸하고 조상님들께 부끄러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했던 선택으로 새 아이를 손자로 품은 것이지만 기르는 동안 정이 쌓이고 진심으로 손자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도 정대감의 눈에는 패기 있는 젊은 선비로 성장한 장손으로 보여 흐뭇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는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속 깊은 유는 다른 청을 올렸지요. 그렇다면 동생들은 끝까지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을 드리옵건대 이제 그만 어머니를 풀어주세요. 동생들은 아직 어립니다. 더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겹겹이 쌓이게 두지 말아주세요. 다음 날 마귀는 초췌한 모습으로 풀려나 자신이 쓰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빛을 보지 못해 많이 쇠약해졌지만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 아들과 마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렸지요. 어머니, 어디를 다녀오셨기에 이제야 돌아오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셋째는 응석을 부렸습니다. 마귀는 정대감과 부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의 진사시 합격도 축하해 주었지요. 정대호는 아직 나이가 젊었지만 병약하여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기에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쇠약해진 마귀를 보았을 뿐이었어요. 3명의 부인도 몇 년 만에 풀려난 마귀의 몰골을 보고는 아무 말 않고 변화를 받아들일 뿐이었지요. 마귀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명의 아들이 모두 관직에 나가고 정진기 대감과 부인은 노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약했던 정대호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3년상을 모두 마치고 평온한 어느 봄날 유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저도 관직에 나가니 집을 자주 비우게 되었습니다. 집안을 돌볼 행랑아범을 하나 들이시지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며칠 후 윤희가 데리고 온 사람을 본 마귀는 단박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고 했던가요? 마을에서 쫓겨나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을 하고 철기가 마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윤아, 너는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사실 윤은 오래전부터 철기의 소식을 몰래 수소문하여 친부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이지요. 윤희는 어린 날 한때 어머니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모른 채 하고 행랑아범으로 들이세요. 그때부터 철기는
집안의 행랑아범으로 마귀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와 철기는 남몰래 술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밤새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었지요. 철기는 자신이 나타나면 행여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하여 고을에서 먼 곳으로만 떠돌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슬펐지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 세월을 견뎌낸 것이지요. 마귀와 철기는 미래를 약속하던 그때의 젊음과 싱싱함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었지만 자식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세월을 보낸 것은 한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정대감댁을 명문가라 불렀지만 그 담장 안에 감춰진 사연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5대 독자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던 정씨 가문에 이후로는 자손이 줄줄이 태어났으니 이제 정씨 가문은 대를 이어갈수록 일족이 가장 번성한 가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씨 가문의 핏줄은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시절, 고뇌하고 질투하고 야심을 이루려 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며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겪는 폭풍우를 지나면서도 다 같이 무언가를 지켜내고자 하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요? 그들이 지켜내려 한 것은 조상님들에게 떳떳하고자 했던 자신의 아니었을까요? 가문의 명예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새로이 자라나는 아이들이었을까요? 사회가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의무감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또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대한 느낌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